부동산 가격은 아직 버티고 있다. 뉴스 속 숫자는 큰 폭의 붕괴를 말하지 않는다. 아파트 거래가는 조정 중이라 표현되고 정부는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그러나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겉으로 조용해 보일 때였다.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대출을 감당하는 가계의 현금 흐름 기업의 운전자금 금융기관 사이의 신뢰, 그리고 소비자 심리다.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퍼졌지만 실제 체감 금리는 여전히 높다. 환율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은 더 짧은 만기로 움직인다. 유동성은 시장에 있는 것 같지만 필요한 곳에는 닿지 않는다. CDS 프리미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바꾼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착시를 만든다. 가격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위기도 아니라는 안도감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직전도 그랬다. 자산 가격은 마지막까지 버텼고 붕괴는 내부에서 시작됐다. 오늘 한국 경제가 마주한 위험도 같은 구조를 띈다. 집값이 아니라 시스템의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가격이 아닌 흐름을 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조용함이 가장 위험한 신호인지 차분하게 따라가 본다. 여기에서 스톱. 위기의 징후는 항상 통계의 바깥에서 먼저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은 보합이지만 거래량은 급감한다. 이는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태에 가깝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용대출과 카드론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포착된다. 이는 주거가 아니라 생계에서 균열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기업 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매출은 유지되지만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어도 고용은 바로 줄이지 않는다. 대신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이 먼저 멈춘다. 이는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연체가 폭발하지 않았음에도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망의는 짧아진다. 유동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사라진 것이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본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지만 머무르지도 않는다. 언제든 이동할 준비만 하고 있다. CDS가 급격히 오르지 않아도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중요하다. 시장은 이미 위험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한다. 겉으로는 안정, 내부에서는 경색. 이 간극이 커질수록 충격은 한 번에 몰려온다. 위기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란다. 경제 충격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 국면의 핵심은 붕괴가 아니라 막힘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돈의 경로가 끊긴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시중에서 체감되는 금리는 다르게 움직인다. 은행은 조심스러워지고 대출은 남아 있어도 승인되지 않는다. 이때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순환하지 않는다. 마치 혈액이 충분한데 혈관이 수축된 상태와 같다. 부동산 시장도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이유는 매물이 잠겼기 때문이다. 팔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팔 수 없고, 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자금 조달이 되지 않는다. 이 교착 상태는 표면적으로 안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가계의 현금 흐름이 점점 얇아진다. 생활비와 이자 부담이 소득을 잠식하고 소비는 필수재 중심으로 축소된다. 기업은 재고를 줄이고 고용을 유지한 채 시간을 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은 축적된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로 작동한다. CDS는 그 신뢰의 가격이다.
급등하지 않아도 서서히 오르는 CDS는 위험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 충격은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래 눌린 압력이 한순간에 해제되는 과정이다. 지금은 바로 그 압력이 내부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단계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위기 역시 자산 가격 붕괴로 시작되지 않았다. 부동산은 오랫동안 버텼고 통화 가치와 금융 신뢰가 먼저 무너졌다. 환율 통제는 안정을 연출했지만 그 안에서 달러 유동성은 말라갔다. 그리스도 비슷했다. 위기 직전까지 주택 가격은 급락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와 은행의 재무 구조였다. CDS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시장은 국가의 지급 능력을 의심했다. 터키는 고금리와 통화 방어 속에서 부동산이 명목상 유지됐다. 그러나 기업 외화 부채와 환율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며 내부 균형이 붕괴됐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례다. 자산 가격은 숫자로는 상승했지만 통화의 기능이 사라지며 경제 자체가 멈췄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위기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와 유동성에서 시작됐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은 정책과 통계가 만들어낸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내부에서는 부채 구조가 악화되고 개인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한국이 이 사례들과 다른 점은 제도와 신뢰의 잔존이다. 그러나 같은 점도 있다. 가격이 버티는 동안 위험이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사례는 말한다. 조용한 시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이 흐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일상에서 체감되고 있다. 통계상 고용은 유지되지만 체감 경기는 빠르게 식는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걱정한다. 임대료와 이자 비용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는 줄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음에도 거래 절벽은 현실이 됐다. 이는 자산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자산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호다. 가계는 대출 상환을 우선시하며 소비를 줄인다. 이 과정에서 내수는 조용히 위축된다. 기업은 버틸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나뉜다. 대기업은 유동성을 쌓지만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나빠진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아도 수입 물가는 높게 유지되고 이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CDS가 급격히 뛰지 않아도 금융권 내부에서는 리스크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돈은 더 안전한 곳으로만 흐른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이 모든 변화를 가려준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지출 구조가 바뀌고 미래 계획이 보류된다. 한국 경제의 진짜 위험은 붕괴가 아니라 장기 침체의 고착이다. 내부가 무너진 상태에서 가격만 버티는 경제는 회복력을 잃는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시간과 신뢰의 싸움이다.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릴 것인지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금리를 낮춰도 대출이 풀리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정책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보증을 늘리고 만기를 연장하며 취약 부문을 선별 지원한다. 겉으로 보면 안정장치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번다. 환율 방어는 시장의 불안을 잠시 눌러두지만 자본의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CDS가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는 숫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정책 신호가 엇갈리면 금융기관은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그 결과 돈은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인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개인의 체감은 다르다. 이자 부담은 여전하고 소득은 불안정하다. 정부의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정책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엇이 약해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이다. 자산 가격이 버티고 있다는 이유로 과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기의 핵심이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안정성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부채 구조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 만기 구조가 짧다면 리스크는 더 크다. 다음은 소득의 안정성이다. 직업이 유지된다는 사실보다 그 소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소비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다. 고정비를 줄이고 선택 비용을 늘리는 방식이 위기에 강하다. 자산 운용에서도 동일하다. 수익률보다 유동성이 먼저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선택지는 넓어진다. 환율과 금리 부동산 뉴스를 볼 때도 가격보다 흐름을 읽어야 한다. 거래량 대출 조건 금융기관의 태도 변화가 더 많은 정보를 준다.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오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조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붕괴다. 이 시기 개인의 생존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그러나 그 방어는 체념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선택이다.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는 언제나 질문으로 끝난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우리 경제의 안전판이었는가? 아니면 가장 늦게 반응하는 지표였는가? 가격은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신뢰와 유동성, 그리고 개인의 삶이 먼저 무너진다면 그 버팀은 의미를 잃는다. IMF 외환위기 전에도 사람들은 숫자를 받고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도 통계는 마지막까지 질서를 유지하는 듯 보였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다. 위기는 늘 내부에서 시작돼 외부로 드러났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조용한 국면은 안정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일 수 있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믿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포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를 본다.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본다.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는 것은 준비의 차이다. 조용한 지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묻는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질문 자체가 지금 국면의 핵심을 드러낸다. 경제를 가격 하나로 판단하는 순간 내부의 균형은 보이지 않게 된다. 실제로 경제의 체력은 자산 가격이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 부채의 구조, 그리고 신뢰의 밀도로 결정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는 성장보다 분배보다 부채에 의존해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만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는 경직된다. 금리가 오르자 이 구조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약점이 한 번에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서서히 일상을 잠식한다. 대출 한도가 줄고 계약 조건이 바뀌고 작은 지출 결정이 반복적으로 미뤄진다. 이런 변화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분명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가격이 버틴다는 사실은 이 압박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외벽이 멀쩡해 보이는 건물 안에서 기둥이 약해지는 것과 같다. 이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붕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읽어야 한다. 내부 붕괴의 또 다른 신호는 금융의 언어 변화에서 드러난다. 은행과 투자기관은 더 이상 성장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는다. 대신 안정관리 선별이라는 표현이 늘어난다.
이는 위험이 제거됐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대출은 총량보다 조건에서 줄어든다. 금리는 같아 보여도 보증과 담보소득 증빙의 문턱은 높아진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계층은 중간층이다. 극단적으로 부유하지도 정책 지원의 최우선 대상도 아닌 계층이다. 이들의 소비가 줄면 내수는 빠르게 식는다. 기업은 매출 둔화를 체감하지만 가격을 올리기도 투자를 늘리기도 어렵다. 결국 비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는 고용의 질을 낮추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변화는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을 키운다. 숫자는 안정인데 삶은 불안해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흐름은 더 조용히 진행된다. 시장은 큰 사건이 없다고 말하지만 개인은 매달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경제의 내부 붕괴는 이렇게 말없이 확산된다. 유동성의 왜곡은 숫자보다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앙은행의 통계에는 유동성이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돈의 속도가 느려진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보유해도 빌려주지 않고 기업은 여유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 가계는 소득이 유지돼도 소비를 미룬다. 이때 환율은 중요한 힌트를 준다. 급등하지 않아도 방향이 바뀌면 수입 비용과 기대 물가가 함께 움직인다. 체감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CDS가 완만하게 움직일수록 시장은 더 조심해진다. 급변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험 관리의 강도를 높인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은 축적되지만 순환되지 않는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경제는 탄성을 잃는다. 작은 충격에도 회복이 느려진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왜곡은 더 깊어진다. 가격은 신호를 늦게 보낸다. 반면 행동은 이미 변했다. 이 간극을 읽지 못하면 위기는 갑자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 준비된 결과가 된다. 이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해가 있다. 정부가 개입하고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니 과거와 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제도는 더 강해졌고 위기 대응 경험도 쌓였다. 그러나 시스템이 강해졌다는 사실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충격은 더 분산된 형태로 개인에게 이전된다. 금리 상승의 부담은 가계로, 환율 변동의 부담은 소비자로, 유동성 경색의 부담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옮겨간다. 이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대신 오래 고통스러운 국면을 만든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붕괴가 명확했다. 지금은 붕괴 대신 소진이 진행된다. 저축은 줄고 여력은 소모되며 선택지는 점점 사라진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소진은 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는 체력의 문제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도 크게 느껴진다. 이 국면의 위험은 폭락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피로가 누적되는 데 있다. 내부 붕괴가 진행될수록 경제의 시간 개념은 달라진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빠르게 무너지고 빠르게 회복됐다. 지금은 반대다. 급락은 없지만 회복도 없다. 이 정체의 시간은 숫자보다 심리의 깊은 흔적을 남긴다. 사람들은 위험을 두려워하기보다 변화를 피하게 된다. 이직을 미루고 창업을 접고 소비를 줄인 채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 이 선택들이 모이면 경제는 움직임을 잃는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거래는 줄고 가격은 신호 기능을 상실한다. 정책은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사이 불확실성은 누적된다. 환율과 금리 유동성 지표가 큰 경고음을 내지 않아도 체감 불안은 커진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다. 내부 붕괴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사라진 뒤에야 위기를 실감하게 된다. 지금의 조용함은 공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의 소리다.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도 이 내부 붕괴를 가속한다. 세계적으로 금리는 정점 논쟁을 지나 완화 기대가 번지지만 자본의 태도는 달라졌다. 과거처럼 위험을 넓게 나누지 않는다. 안전한 국가, 안전한 자산, 짧은 만기를 선호한다. 이는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처럼 신뢰가 높은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해외 자본은 떠나지 않아도 머무는 방식이 바뀐다. 장기 투자는 줄고 단기 자금은 늘어난다. 이 변화는 환율의 급등락보다 더 위험하다. 자본이 머물지 않는 경제는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기업은 장기 투자를 미루고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CDS는 급격히 뛰지 않아도 방향성만으로 경고를 보낸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런 글로벌 변화는 국내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연결돼 있다. 글로벌 자본의 태도 변화는 곧 국내 유동성의 성격 변화로 이어진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는 조용한 압박은 국내 요인만의 결과가 아니다. 세계가 위험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 붕괴의 배경에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부동산을 보게 된다. 왜 가격은 이렇게 오래 버티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부동산은 가장 느리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거래 비용이 높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며 정책 개입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위기의 원인이기보다 결과로 나타난다. 이미 내부에서 소득과 소비 유동성이 약해진 뒤에야 움직인다. 문제는 그 사이에 개인의 체력이 먼저 소진된다는 점이다. 대출을 안고 있는 가게는 버티는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한다.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이 고통을 정당화한다. 아직 괜찮다는 신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착시다. 가격이 아니라 유지 비용이 문제다. 집을 보유한 사람뿐 아니라 보유하지 못한 사람도 같은 압박을 받는다. 임대료, 생활비, 금융 조건 모두가 경직된다. 이 국면에서 부동산은 안전판이 아니라 압력판이 된다. 내부 붕괴는 집값이 무너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이 버티는 동안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내부 붕괴의 또 다른 층위는 신뢰의 미세한 변화다. 사람들은 제도를 믿지 않게 되는 순간보다 제도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 느끼는 순간에 먼저 행동을 바꾼다. 보험을 늘리고 현금을 쌓고 약속된 미래를 미룬다. 결혼과 출산 주거 이전 같은 결정이 늦춰지는 이유다. 이는 통계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기업 역시 같은 선택을 한다. 규칙을 어기지 않지만 최소한만 따른다. 투자 대신 유보, 확장 대신 유지다. 금융기관은 규제를 충족하지만 위험을 피한다. 이때 시스템은 정상처럼 작동한다. 문제는 신뢰의 밀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환율과 금리 CDS가 급변하지 않아도 체감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신뢰 저하는 더 교묘하게 진행된다. 겉으로는 안정, 안쪽에서는 거리두기다. 경제는 관계의 집합이다. 관계가 느슨해지면 숫자는 유지돼도 기능은 떨어진다. 내부 붕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깊어진다. 결국 이 국면의 본질은 구조의 문제다. 단기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장기 정체 앞에서는 다른 취약성을 드러낸다. 부채는 분산돼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위험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쪼개졌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국가와 금융 시스템이 먼저 흔들렸다. 지금은 개인과 가계 소규모 사업자가 먼저 마모된다. 이 변화는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시대의 전환에 가깝다. 저성장과 고령화 글로벌 자본 이동의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과거의 회복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재정을 풀어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미래의 소득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구조는 가격보다 느리게 그리고 더 깊게 변한다. 이 국면을 지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를 인식하는 시선이다. 내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충격은 언제나 예상보다 크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가? 역사적으로 보면 내부 붕괴의 끝단은 항상 소비와 신용에서 드러난다. 소비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질이 바뀐다. 외식과 문화, 여가 지출이 줄고 필수 지출 비중이 커진다. 이는 매출 감소보다 더 위험하다. 경제가 회복될 때 반등의 탄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도 마찬가지다. 연체율은 폭발하지 않지만 신용 점수의 평균이 낮아지고 대출 조건은 더 빠르게 경직된다. 이때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돼 있어도 체감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금리가 인하돼도 대출 문턱은 낮아지지 않는다.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시스템보다 스스로를 믿게 된다. 현금을 쌓고 위험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는 움직임으로 성장한다. 움직임이 멈춘 상태에서 가격만 유지되는 구조는 취약하다. 내부 붕괴의 마지막 단계는 폭락이 아니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다. 이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 이 정지 상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착각이다. 아직 큰 사고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경제에서 진짜 위험은 사건이 아니라 누적이다.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며 구조를 바꾼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가게는 지출을 미루며 금융기관은 기준을 강화한다. 각각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 합리적 선택들이 모이면 비합리적인 결과가 된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는 것이다. 이때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는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지 못한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한다. 환율이 안정돼 있어도 자본은 기다릴 뿐이고 CDS가 급등하지 않아도 위험 회피는 강화된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누적은 더 깊어진다. 가격이 경고를 늦게 보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로 바뀐다. 오래 버틸수록 내부의 체력은 더 소진된다. 이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낙관도 공포도 아니다. 누적을 인식하는 현실 감각이다. 그래야 다음 선택이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다시 개인의 삶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내부 붕괴는 것이 지표가 아니라 미시의 피로로 드러난다. 월급은 들어오지만 여유는 없고 자산은 있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미래를 위한 계획은 계속 수정된다. 교육, 주거, 노후 같은 장기 결정이 미뤄질수록 사회 전체의 시간도 뒤로 밀린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기대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대가 약해지면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위축된다. 이때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기대를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개인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버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더 큰 부담을 키우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다. 내부 붕괴의 국면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이 전환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격이 버티는 동안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이 구조가 장기화되면 사회 전반의 선택 기준도 바뀐다. 도전보다 회피가 합리적인 전략이 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기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낫고 수익을 노리기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이는 개인에게는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역동성을 잃는 과정이다. 경제는 위험을 감수하는 소수의 움직임으로 전진해 왔다. 그러나 내부 붕괴 국면에서는 그 소수가 줄어든다. 금융기관은 혁신 기업보다 안정적인 차주를 찾고 자본은 성장을 설명하는 이야기보다 방어 논리를 선호한다. 이때 환율과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안정은 활력이 아니라 정체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변화는 더욱 고착된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접근조차 어려워진다. 계층 간 이동성은 낮아지고 불만은 쌓인다. 내부 붕괴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회의 선택 구조를 바꾸며 진행된다.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다음 회복 국면에서도 기회는 제한된 일부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국면의 끝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외부 충격이 누적된 내부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향을 바꾸며 구조를 재편하는 경우다.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이든 준비 없는 개인에게는 고통스럽다는 사실이다. IMF 외환위기는 전제에 가까웠고 남미 국가들의 장기 침체는 후제에 가까웠다. 한국이 어느 길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내부 붕괴가 깊어질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은 약해진다. 작은 금리 변화, 환율 변동, 글로벌 금융 불안도 과거보다 크게 느껴진다. 이때 정책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충격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선택이다. 버티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인정하고 조정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선택은 계속 미뤄진다. 그러나 미뤄진 선택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국면의 본질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통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구조를 조정한다는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고통을 수반한다. 내부 붕괴 국면에서의 조정은 성장의 속도를 낮추고 분배의 갈등을 드러낸다. 부채를 줄이는 과정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비효율을 정리하는 과정은 일자리를 흔든다. 그래서 사회는 본능적으로 조정을 미룬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미루기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아직 괜찮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시간을 벌 뿐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조정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커진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겪었던 것은 붕괴 자체보다 늦은 조정의 대가였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다. 내부 균형이 무너진 뒤의 선택은 항상 극단적이었다. 한국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다. 제도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여지는 무한하지 않다. 내부 붕괴를 인식하고 불편한 조정을 감수할 준비가 없다면 다음 단계는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된다. 가격이 버티는 동안 해야 할 일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직시하는 것이다. 그래야 조정이 붕괴로 바뀌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내부 붕괴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산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받는다. 자산 보유자는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기회 비용을 지불한다.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은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유연성을 잃는다. 반대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접근 비용이 더 높아진다. 임대료와 생활비 금융 조건이 동시에 경직되기 때문이다. 이 간극은 사회적 긴장을 키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자산 가격만 유지되면 노력과 보상의 연결고리는 약해진다. 이는 신뢰의 또 다른 균열이다. 환율과 금리 CDS 같은 지표가 안정돼 보여도 이 균열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내부 붕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불균형을 확대하며 진행된다. 이 불균형을 방치하면 회복 국면에서도 갈등은 남는다. 결국 경제의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가 흔들리면 시스템은 버텨도 사회는 피로해진다. 이 국면을 이해하는 핵심은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무엇이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단기 반등을 기대하는 신호가 아니라 내부 기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징후다. 첫째는 신용의 미세한 완화다. 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의 변화다. 만기가 길어지고 보증과 담보의 문턱이 낮아지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회전이 빨라질 때 내부 순환은 살아난다. 둘째는 소비의 질적 회복이다. 필수재 중심의 지출에서 선택적 소비가 늘어나는 변화는 신뢰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다. 셋째는 투자 의사결정의 복원이다. 대규모 투자가 아니어도 된다. 설비 교체, 연구개발, 재개, 인력 재배치 같은 작은 결정들이 이어질 때 경제는 다시 탄성을 얻는다. 환율이 안정적이고 CDS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징후들은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격은 과거를 반영하지만 행동은 미래를 예고한다. 내부 붕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회복의 신호는 언제나 조용하다. 그 조용함을 읽을 수 있을 때 선택지는 다시 늘어난다. 회복의 징후를 읽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지표가 대부분 과거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 부동산 가격 실업률은 이미 일어난 일을 보여준다. 반면 내부 붕괴를 통과하는 국면에서는 선행 신호가 더 중요해진다. 거래량의 변화, 대출 상담의 증가, 기업의 재고 회전 속도 같은 작은 움직임이다. 이 지표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의 숨결은 이런 곳에서 먼저 돌아온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를 기다릴 여유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화된 불안 속에서 인내는 비용이 된다. 그래서 많은 선택이 당위 생존에 맞춰진다. 이는 개인에게는 합리적이지만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딜레마는 더 깊어진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조적 변화는 미뤄진다. 그러나 회복은 기다림만으로 오지 않는다. 내부 기능이 다시 움직이려면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신호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행동이 늘어날 때 내부 붕괴는 멈추고 전환의 단계로 들어선다. 전환의 순간은 대개 명확하지 않다. 위기처럼 날짜가 찍히지도 사건으로 선언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어느 날부터 체감이 달라진다. 돈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고 결정이 덜 두려워진다. 이 미세한 변화가 누적되면 경제는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긴 인내의 구간이 필요하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의 관리다. 과도한 낙관은 실망을 키우고 과도한 비관은 기회를 없앤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이 균형을 잡기는 더 어렵다. 숫자는 괜찮아 보이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괴리가 클수록 사회적 피로는 쌓인다. 그래서 전환을 준비하는 국면에서는 메시지도 중요해진다. 위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곧 회복될 것이라. 장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내부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가격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가격이 버티는 동안 내부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판단은 계속 어긋난다. 한국 경제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다. 제도적 기반도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다. 내부 붕괴가 길어질수록 회복의 비용은 커진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선택은 몇 년 뒤의 자유도를 결정한다. 부채 소비 자산 구조에 대한 작은 결정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제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다.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숫자보다 행동을 읽는 이유다. 이 시선을 가질 때 조용한 국면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결국 내부 붕괴의 국면은 경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고도 성장의 기억에 익숙한 사회일수록 이 질문은 불편하다. 그러나 환경은 이미 달라졌다. 저성장과 고령화 글로벌 불확실성은 구조적 조건이 됐다. 이 조건 속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안전을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안정이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진짜 안정은 개인과 기업이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때 온다. 그 계획이 단순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감각이다. 내부 붕괴가 깊어질수록 이 감각은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은 거창한 전망보다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은 신뢰, 작은 선택, 작은 움직임이 다시 연결될 때 경제는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 이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버티는 동안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변했다. 그 변화를 외면하면 가격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반대로 지금의 조용한 신호를 읽는다면 충격은 관리 가능한 조정으로 바뀔 수 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선택의 결과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지점은 끝이 아니라 갈림길에 가깝다. 이 갈림길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낙관도 냉소적인 비관도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을 읽고 삶의 기준을 조정하는 현실적인 시선이다. 가격은 언젠가 움직인다. 그러나 그때 남는 것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조용한 지금이 바로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